오늘은 학생들을 위해서 초전도 현상이 무엇이고 왜 생겨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초전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성질들을 가졌고 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무엇인가, 이것에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려면 먼저 그 전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온도를 알아야 돼요. 온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낮은 온도 쪽이에요. 이 낮은 온도 쪽을 어떻게 가느냐? 차갑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갑게 만드는 거 제일 쉬운 거 맨날 생활에 쓰는 게 냉장고죠. 그것이 이제 냉동 기술인데 서양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차갑게 만드는 냉동 기술을 발견을 했고, 그런 것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질소가 액화되는 아주 낮은 온도가 있는데, 이미 이 두 사람이 1883년 우리 조선시대 때 이미 액화를 시켰어요. 이 낮은 온도를 1883년도에 만들었고요. 더 낮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액체 헬륨인데, 이 헬륨을 액화시킨 것이 요 분입니다. 카멜른 온즈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1908년에 큰 냉장고를 이용해서 헬륨을 액화시키고, 그 온도는 4.2도, 절대 온도로 4.2도로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헬륨을 액화시킴으로써 과학계에 저온 물리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게 되고, 이분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아주 오래 전에 100년 전에 헬륨을 액화시켰을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이런 연구를 해요. 여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라는 도체를 온도에 따라서 저항을 측정해 보면 온도를 내리면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반대로 부도체는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을 가지는가, 이것도 물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죠. 100년 전에. 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헬륨을 처음 액화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헬륨을 액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었어요. 온도를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쭉 저항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더 내리면 과연 계속 떨어질까? 아니면 계속 올라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100년도 넘게 전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냉동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4.2도, 절대 온도 4.2도는 나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런 도체를 한번 온도를 쭉 내려서 저항을 재면 얘가 떨어지는지, 계속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측정합니다. 뭐를 측정하냐면 여기 수은이에요. 수은, Hg, 수은이라는 기호인데, 수은을 온도를 낮춰가면서 전기 저항을 쟀습니다. 자,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저항 값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내렸더니 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항 값이 거의 0이 돼요. 아주 조심스러운 과학자라면 실험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측정해봐도 가다가 전기 저항이 거의 0으로 갑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0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11년입니다. 1911년.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자, 전기 저항이 있죠. 저항의 반대가 전도도예요. 저항이라는 거는 저항이니까 못 흐르게 하는 거고, 반대로 얼마나 잘 흐르느냐 나타내는 것은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전기 저항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기 전도도는 반대로 무지하게 크죠.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초전도다. 여기 컨덕티비티라는 것이 전기 전도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진짜 전기 저항이 0인지 또는 전기 전도도로 따지면 무한대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슈퍼컨덕티비티, 초전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0으로 가는 이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보통의 도체에서 초전도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굉장히 이상한 성질을 가졌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확실하니까 이거저거 재봐야죠. 나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봤더니 굉장히 많은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많이들 쟀지만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낮은 온도로 갔어요. 그런데 이런 초전도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을 재면 쭉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무한히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전도체로 링을 만들고 전류를 한번 흘려놓으면 어때요? 저항이 없으니까 무한히 흐르죠. 그래서 여기 자석이에요.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한번 흘려놓으면 계속 흘려서 강한 자기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액체 헬륨을 여기다 부어주긴 해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MRI라는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여기 몸이 쑥 들어가는데 여기 초전도로 선으로 이렇게 뚫뚫뚫 감아놨어요. 그리고 전류를 한번 흘리면 영원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전도체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가해주면 자기장을 밀어내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개를 꼽는다면 이 저항이 0이 되는 상태와 그 다음에 마이스너 이펙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초전도를 일상생활에 쓰는데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는 자기 부상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기 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막대자석이 있고요. 여기 초전도체가 있어요. 그럼 막대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 것은 마치 이 초전도체가 아래는 S극, 위는 N극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대자석이 있고 여기 막대자석이 있는데 여기 N극이고 S극이에요. 둘이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니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초전도 현상은 과연 왜 일어나는가? 당연히 과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해하고 있는 물리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뛰어들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기 전도도,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도체 안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원자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원자가 이렇게 박혀 있고 전자가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전기 저항이 생깁니다.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를 뚫고 가면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빨리 못 가죠. 전기저항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데 초전도체는 이상하게 여기 부딪히지 않고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잘 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열심히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풀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전 사람들은 전자 하나가 원자 사이를 어떻게 잘 돌아다닐까를 고민을 했는데 요 분이 어떤 걸 알았냐면 전자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 돌아다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요 세 분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의 앞자를 따라서 BCS 이론이라고 하고 1957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고 바로 발표를 하죠. 이분은 요 업적을 가지고 이 세 분은 197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물리 분야에서 유일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2번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전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일단 이해는 했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임계 온도, 아까 초전도가 되는 온도, 그게 굉장히 낮다고 했죠. 이게 좀 높아져야 쓸 수가 있지. 굉장히 낮으면 매우 차갑게 해야 되잖아요. 액체 헬륨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기도 엄청 먹고요. 그래서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건 머큐리고 수은이고 그 다음에 납이 조금 높다는 건 알았고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나이오뷴이 제일 높아요. 그냥 원소 하나로는. 그런데 나이오뷴하고 다른 거를 막 섞었더니 임계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높은 나이오뷴 3 저머늄이 있는데 이게 23 절대 온도로 23도예요. 여전히 낮죠. 그래서 여기에 멈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온도로 30도 정도가 최고가 아닐까,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여기 나이오뷴 틴 요걸 이용해서 MRI에 쓰이는 자석도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986년에 고온 초전도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뛰어넘는 란타늄 바리움 카퍼 악시즌이라는 구리산화물에서 35켈빈 절대온도 35도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고요. 1986년에 발견됐는데 이 두 사람이 발견했고요.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보통 노벨상은 업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틀린가 검증을 하고 해서 20-30년이 걸리고 그래요. 10년, 20년 정도는 보통 걸리죠. 근데 이 두 분은 노벨상을 1987년에 받습니다. 이게 레코드예요. 뭔가 일을 하고 노벨상을 가장 빨리 받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구리산화물 물질들이 임계 온도가 높다는 걸 발견했고 특히 이 물질의 경우에는 액체 질소보다 높아요. 임계 온도가. 그러니까 액체 질소에만 담궈도 초전도가 되죠. 아까는 뭐였죠? 액체 헬륨에 담궈야됐죠. 근데 액체 질소에 담궈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액체 질소 여기에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액화시키기도 쉽고요. 질소는 여기 다 있죠. 80%가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는 되게 쌉니다. 헬륨은 엄청 비싸요. 헬륨은 유전에서 나옵니다. 석유를 파다 보면 조금 나오는데 그걸 열심히 응축해서 만들고 한 번 쓰면 저 하늘로 날아가서 다시 우리가 다시 리커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액체 질소 이상에서 임계 온도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과학계에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왜 그런 고온 초전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BCS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를
근본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많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론이 언제쯤 나올까? 잘 생각해 보면 수은에서 초전도가 발견되고 BCS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46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고온 초전도가 1986년에 발견됐으니까 46년쯤 흐르면 몇 년인가요? 2032년이에요. 2032년쯤에는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여기 바로 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고 은퇴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초전도체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한 3년 전에 놀랍게도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소가 들어간 화합물을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 임계 온도가 이만큼 200도, 절대 온도로 200도가 넘어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뛰었죠. 그동안 별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엄청 뛰었습니다. 이것은 섭씨로 하면 마이너스 70도예요. 아까 남극이 몇 도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89도. 얘는 남극에 가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로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남극의 상온은 마이너스 89도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남극에 가면 상온 초전도체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한 2, 3주 전에 5월입니다. 5월에 이 해괴망측하게 생긴 이 물질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됐어요. 이제 마이너스 20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추운 서울의 추운 겨울에 아니면 강원도쯤은 뭐 당연히 되겠죠. 강원도의 추운 겨울에 초전도 현상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우리의 꿈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높아져서 여기에 상온, 우리가 살 수 있는 상온, 여기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꿈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요. 어떻게 임계 온도가 올라갔나 봤더니 여기 천천히 가다가 여기 뛰었죠. 그러고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언제쯤 2040년, 50년 요쯤 되면 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했을 때쯤에는 혹시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온에서도 특별히 차갑게 하지 않고도 초전도를 실생활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전도는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디에 과연 쓰이는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특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약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계는 초전도에 특별한 성질을 씁니다. 오늘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건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을 초전도선으로 바꾸면 저항이 없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어요. 물론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구리선은 그냥 구리선 있고 피복 간단하지만 초전도선은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전도를 만들고 뭘 하고 차갑게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저기 수원 쪽에 신갈 변전소에서 흥덕 변전소까지 1km 정도 되는 구간에 초전도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완공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전력을 초전도선으로 보내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건데 고온 초전도체의 진정한 상용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강한 자석을 만들고 자기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자기부상열차는 보통 자석을 쓸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걸 만들려면 초전도 자석을 써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2015년에 일본에서 테스트를 한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시속이 얼마냐면 KTX의 딱 2배. KTX가 시속 300km로 가죠. 이 일본의 이 자기부상열차는 시속 600km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석을 이용해요. 느린 것 같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 기차가. 그래서 이게 시속 600km로 여기 잘 보면 600km에 도달합니다. 597, 8, 9, 600 가죠. 예, 이렇게 빠른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려면 초전도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에는 초전도로 만든 자석을 싣고 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그러한 실생활에 활용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이라 마무리를 하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물질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물질의 성질 중에 가장 재미있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현상이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 근본 원리를 밝혀냈지만 고온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다시금 그 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주 높은 상온에서 이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그러한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응용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